사실은 그것을 유치하는 데 지휘를 했던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이고 마무리를 또 자신이 했습니다. 그리고 북방정책을 통해서 특히 한중수교 92년에 그렇죠. 한 것은 결국 한국의 경제적 생명줄을 하나 더 만든 거 아닙니까? 네. 한미동맹이 안보의 생명줄이었다고 한다면 한중수교는 거대한 중국 시장을 한국 경제의 생명줄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한중 무역액이 한일 무역액을 합친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중수교. 그 다음에 남북관계에서 항상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은 이중의 전환기 때 대통령이 되었죠. 외부적으로는 공산군이 붕괴됐고 내부적으로는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이중의 전환기에서 국가 대전략을 정확하게 세웠다는 거죠. 국가 대전략. 바깥으로는 북방정책, 안으로는 전면적인 민주화. 그래서 높게 평가를 하는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앞선 대통령보다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첫째는 이 세 사람이 소위 민주투사였다는 것이 한계죠. 민주투사, 그러니까 큰 조직을 운영해 본 적이 없다. 조직을 생산적으로 건설적으로 운영해 본 적이 없다. 시스템을 잘 모른다. 그리고 주변에 투사들만 모으고 엘리트들을 모으지 않는다. 그리고 말이 너무 아픈다. 정책을 선동적으로 집행을 한다. 그런 게 공통점이고,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가 보수 정치인이면서도 한 행동은 좌파 숙주 역할을 했죠. 한국 사회가 좌경화되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 93년부터 결정적인 국면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한국 현대사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문민정부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이죠. 그럼 군인은 그럼 정부도 아니고 국민도 아닙니까? 그리고 문민정부라는 아주 남을 배제하는, 통합이 아니고 배제하는 식의 명칭을 딱 걸고, 문민정부의 정통성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민정부로 바로 이어진다. 네? 대한민국 정통성. 전 정권을 모조리 정통성을 부정을 하고, 역사배로 그 연장선상에서 역사에 묻고 넘어가 있어야 할 12.12 사건 광주 사태를 법정에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전직 부대통령 감옥에 보내고, 또 그 하는 방법도 5.18 특별법이라는 게 사실은 위헌적인 법이죠. 소급 적용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중앙청, 우리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건물이죠. 역사 그 자체죠. 중앙청을 조선 총독부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보수 연합부도인 민자당 아닙니까? 민자당을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당선되었죠. 민자당을 해체해가지고 JP도 쫓아내버리고 TK 세력을 소외시키고 해서 결국은 보수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좌파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카페들을 깐 사람이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죠. 그래서 저는 좌파 숙주라고 그런 표현입니다. 좌파 숙주다. 김대중 씨는 이 사람이 2000년 6월 15일 김정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앞에 2년은 그 IMF 외화 관리 체제의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2000년 6월 15일 김정일을 만나고 난 이후에 6.15 선언이라는 반헌법적인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북한 김정일이 인질이 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북한 이명박 대통령도 새삼 이야기했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쓰일 돈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6.15 선언을 통해서 남한에 있는 친북 좌익 세력들이 공개적으로 친북적 또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활동을 하도록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사문화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직을 물러난 다음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려고 하니까 노무현 당시 대통령한테 압력을 가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고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지금까지도 이명박 정부를 공격을 하고 김정은의 핵실험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김대중 씨의 노선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어받아가지고 그것을 한층 더 친북 좌익적인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탈선한 거죠. 나는 김대중 씨 때부터 이 대한민국이 탈선한 국가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 들어와가지고는 그 조정실에 비교한다면 조정실에 반헌법적 생각을 가진 집단이 조정실을 장악을 해가지고 국가가 남쪽으로 가야 될 나라를 북쪽으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승객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2007년 12월 대선에서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해서 그 북쪽으로 가던 비행기를 다시 이제 남쪽으로 돌려놓은 거죠.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의미 부여를 한다면 이분이 최초의 우리나라 역사상 저 2000년 역사상 최초의 상인 출신 대통령. 네, 그렇죠. 나 그거 좀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상인은 높이 평가하십니까? 상인은 장단점이 있는데 손해볼 일을 별로 안 하지. 그래서 본인도 손해보지 않고 대한민국도 손해 안 보는 그런 5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제일 문제는 경제관리도 이만하면 잘하고 한미동맹 복원한 건 정말 잘한 거고 남북관계에서도 얻어먹히지 않으니까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법치 확립이라는 이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너무 용기가 없이 괜찮은 바람에 이게 저런 국회, 상용 자동차 사태, 작년에 있었던 촛불 난동 시위 이런 걸 통해서 성실한 국민들, 법 지키는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화가 나서 못 살겠다 하는 이런 사태를 만들어놨다. 이명박 대통령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대북 문제라든가 한미 관계 복원이라든가 경제도 뭐 나름대로 그 다른 나라들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상당히 잘 OECD 국가 중에서 잘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특히 법치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나약하고 무른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이명박 대통령의 제일 큰 임무는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요. 국헌을 준수하는 사람이죠. 법치의 최고 책임자인데 근데 놀랍게도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헌법의 힘을 모르는 것 같아요. 헌법에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 사람 연설에서 헌법이 인용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헌법에서 구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의 힘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이고 모든 행동에 헌법적 뒷받침이 들어가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헌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또는 헌법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니 경찰관이 힘이 있는 거는 그 사람이 뭐 레슬링 선수라서 힘이 있습니까? 그 사람 뒤에는 국법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경찰관이 법률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뭐 깡패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의 기초인 헌법에 대한 자각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이념 무장이 소홀하고 본인 스스로가 이념이란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촛불 시위 때 보면은 뭐 흔히들 대통령이 겁을 먹은 게 아니냐 그 예를 들면 그 광화문에 가득 메운 그 사람들의 시위대를 보면서 대통령이 좀 너무 움츠러지고 겁을 먹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한쪽에서는 그때 법과 질서에 따라서 엄정하게 그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장들이 뭐 논리적으로 타당한데요. 그랬을 때 그게 만약에 거기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거나 뭐 이랬을 경우를 우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작년 촛불 시위 같은 게 만약에 조 대표님이 지금 돌이켜 보시면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고